여러분 10억 들인 집 3년 만에 3억 손해보고 허리 디스크도 걸려서 도망쳤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삼켜버린 양평 전원주택의 실체 지금 까발려 드립니다. 양평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부러운 눈으로 말했죠. 자네 진짜 성공했네. 이런 집에서 살다니. 그날 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2년 현장 뛰며 모은 보람이 있지 뭐.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 저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집 좀 급하게 내놓으려고.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고 조용히 좀 알아봐줘. 집값 7억 5천만 원,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5천만 원, 거기에 평생 살 집이라며 최고급으로 뜯어고친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 도합 9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제 마지막 집이 6억 5천만 원짜리 애물단지로 변하는 데는 딱 100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억 원의 가치가 담긴 인생 수업입니다. 수업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기 소리 때문에 괴로워. 나도 그래. 잡아야겠어. 빨리 좀 잡아봐. 안 보여, 젠장.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2년간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63세가 되던 해 정년을 맞았죠.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날 부장들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넘게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20층짜리 고층부터 재건축 현장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제 전부였죠. 동료들한테 큰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집? 그거 내 전문 아니야?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저는 콘크리트 아파트 전문가였지 예민한 목조 주택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어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 병원은 3분 거리였죠.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던 날들, 퇴근해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안도했던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2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습니다. 퇴직 3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회사 후배 김대리가 양평에 땅을 샀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형님, 요즘 전원주택이 대세예요. 공기 좋고 물 맑고 형님 같은 분이 노후 보내기 딱이죠. 사진 속 집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퇴직하면 전원주택 어때? 아내가 접시를 놓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전원주택이요? 좋죠. 저 평생 텃밭 가꾸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다음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차를 몰고 경기도 일대를 누볐어요. 양평 두물머리에서는 두 강이 만나는 풍경의 넋을 잃었고 가평 청평호수에서는 물안개에 낀 새벽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죠. 부동산 중개사들은 제 경력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건설 쪽 일 하셨어요? 그럼 집 보는 눈이 있으시겠네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30년 넘게 집을 지어왔는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대지 300평에 건물 60평짜리였습니다. 가격은 7억 5천만 원. 중개사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5월의 강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물비린내와 풀냄새가 섞인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여기서 우리 남은 인생 보내요. 중개사가 집 구석구석을 설명했어요. 2016년에 지은 집이라 5년 됐는데 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괜찮습니다. 저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통통 소리가 났죠. 데크를 살펴봤어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호도 좀 낡아 보였어요. 이 정도면 손볼 데가 좀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웃었어요. 소장님이시니까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뼈대는 튼튼하니까 마감만 새로 하시면 완전 새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손봐야지.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노원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이었죠. 합치면 7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적금 7천만 원까지 합치니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집값 7억 5천에 취등록세랑 중개 수수료가 5천 정도 나올 거야. 8억이면 돼.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리는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해야지. 1억 정도 잡으면 되겠어. 32년 현장 경험이 있으니 집 관리는 문제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콘크리트든 나무든 집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2021년 3월 초순이었습니다. 노원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매도했어요. 예상보다 2천만 원 더 받았죠. 계약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저는 통장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하는구나. 양평집은 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끝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로 4,500만 원,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8억 2,800만 원이었죠. 이제 리모델링만 남았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결심했어요.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해야지. 춥게 살 순 없잖아. 처음엔 간단한 수리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죠. 이사 가기 전 한 달 동안 집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한 건 창호 교체였어요. 5년 된 창문이 낡아서 단열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스템 창호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체 교체하시면 4천만 원입니다. 아내가 놀랐어요. 여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겨울에 춥게 살 거야? 난방비 아끼려면 이건 꼭 해야 해. 결국 4천만 원을 주고 독일산 시스템 창호를 설치했죠. 지붕도 문제였습니다. 징크가 군데군데 녹슬어 있었어요. 비 새면 큰일이야. 지붕 전문 업체를 불렀습니다. 전체 다시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정도 잡으셔야죠.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마당 조경도 신경 썼어요. 우리 집 정원인데 제대로 해야지. 조경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와 조경석을 배치했죠. 잔디도 새로 깔았어요.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방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리할 맛 나야 살맛 나지. 이탈리아산 수입 주방 세트를 골랐어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까지 다 들어간 제품이었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을 거예요. 데크도 완전히 새로 깔았습니다. 썩은 부분을 다 뜯어내고 고급 방부목으로 교체했죠. 거기에 썬룸까지 만들었어요.
겨울에도 여기 앉아서 차 마시면 좋겠지? 데크와 썬룸 공사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창호 4천만 원, 지붕 3천만 원, 조경 2천만 원, 주방 2천만 원, 데크와 썬룸 3천만 원, 거기에 도배, 장판, 전기 공사, 보일러 점검 등 기타 비용 1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소리 쳤죠. 걱정 마. 나중에 팔 때 다 받을 수 있어. 좋은 자재 쓴 집은 값어치가 있다고. 5월 초순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짐센터 기사님이 계단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여기 계단 폭이 좁네요. 냉장고 들어갈까? 걱정했지만 비스듬하게 돌려서 겨우 들어갔죠. 집 앞 마당을 봤습니다. 새로 깐 잔디가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조경석 사이로 소나무가 운치 있게 서 있었죠.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원 정말 예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으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분들이 오셔서 반갑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죠. 집을 정말 멋지게 고치셨네요. 전에 살던 분들은 관리를 안 해서 낡았었는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아내와 함께 삼겹살을 구웠어요. 소주 한 병을 따랐죠.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우리 집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마지막 집이야. 1억 5천 들여서 최고급으로 만들었잖아. 평생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집값 7억 5천만 원, 세금과 중개 수수료 4,800만 원, 리모델링 1억 5천만 원, 총 9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9억 5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당시 양평 일대 전원주택 평균 매매가는 평당 2,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리모델링까지 끝냈으니 나중에 팔 때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5월과 6월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새소리가 알람 시계를 대신했죠. 뻐꾸기 소리, 까치 소리, 박새 소리. 새들의 합창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새로 단 시스템 창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단열이 좋아서 밤새 따뜻했고 아침엔 환했습니다. 4천만 원 값을 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당에 나가 잔디에 물을 주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호스를 잡고 이쪽 저쪽 물을 뿌렸죠. 아침 햇살에 물방울이 무지개처럼 반짝였어요. 조경석 사이로 소나무가 운치 있게 서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들인 보람이 있어. 뿌듯했어요. 주말이면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사왔어요. 삽으로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죠.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회사 동기 박 형이 감탄했어요. 형님, 이거 완전 호텔급인데요? 창문 좀 봐. 독일산이잖아. 후배 김대리가 창호를 만지며 감탄했죠. 주방도 이탈리아산이고. 형님, 돈 많이 들이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해야지.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술이 잘 넘어가더군요.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20대 때 기억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6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텃밭을 더 넓히자고 했어요. 상추가 너무 잘 자라는데 고추도 더 심으면 어때요? 좋다고 했죠. 함께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녁에는 직접 키운 상추를 쌈 싸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힐링이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입 안 가득 퍼지는 상추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밤에는 테라스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은하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했죠?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10억 가까이 들였는데 당연히 잘한 거지.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7월 초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소리가 운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빗소리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월 중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죠.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새로 단 독일산 창문이 뭔가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웠거든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문 전체가 검은 커튼으로 덮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다 벌레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날벌레가 유리에 달라붙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평의 명물, 일명 팅커벨이라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 떼였죠. 4천만 원짜리 독일산 창호가 벌레 천국이 됐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면 벌레가 쏟아져 들어올 판이었거든요. 불을 끄면 어떨까 싶어서 거실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테라스 등으로 몰려들더군요. 3천만 원 들여 만든 썰룸이 벌레 소굴이 됐죠. 에어컨을 켰습니다. 7월인데 창문도 못 여는 집이라니. 전기세 걱정은 나중 문제였어요.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계속돼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벌레 사체가 눈처럼 쌓여 있었어요. 빗자루로 쓸어 담으니 한 삽이 나왔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틈으로 지네 한 마리가 기어들어 오는 겁니다. 8월이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모기 수십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매일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생겼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요.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분무기를 들고 집 안팎을 돌며 약을 뿌렸죠.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죠. 카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얼마나 가요? 한 달 정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강가라 벌레가 많거든요. 그해 여름 방역업체를 3번이나 불렀습니다. 총 75만 원을 썼죠. 업체 사장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말했어요. 이 집은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파트에서는 단지 전체가 정기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어요. 11월 말 기름 배송 기사가 다녀간 후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3만 원. 기름 보일러를 한 달 돌린 값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다시 봐도 8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배송 기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달 기름값이 83만 원 나왔는데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손님. 520리터 들어갔습니다. 리터당 1,600원이니까 맞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름 보일러 한 달에 83만 원이 정상인가요? 중개사가 대답했어요. 아,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기름 보일러라 그래요. 게다가 5년 된 집이라 단열이 좀. 단열요? 저 4천만 원 주고 독일산 창호 새로 달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죠. 창호는 바꾸셨어도 벽체 단열은 그대로잖아요. 목조주택이 5년 넘어가면 단열이 약해져요.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내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노원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가스비가 많이 나와봐야 1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5배가 넘었어요. 12월부터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돌렸습니다. 집안 온도를 18도로 맞췄어요. 추웠습니다. 패딩을 입고 지냈죠. 거실 온도계를 봤습니다. 16도였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도로 유지해도 한 달에 6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따뜻하게 지내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은 태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래도 12월 난방비가 62만 원 나왔습니다. 1월은 78만 원, 2월은 81만 원이었어요. 겨울석 달간 난방비로만 221만 원을 썼죠. 당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였고 한 달에 평균 450리터 정도를 쓴 셈이었습니다. 1월 중순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TV 뉴스에서 폭설주의보를 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루 만에 눈이 40cm 쌓였죠. 제설차는 큰 길까지만 왔습니다. 집 앞 경사로는 손도 못 댔어요. 차를 빼려고 했어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마당 주차의 비극이었죠. 차 문이 얼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겨우 열었는데 시동을 걸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바퀴는 눈 구덩이에 빠져 헛돌기만 했습니다. 1시간을 씨름했어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 경사로에서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겨우 멈췄어요. 포기했습니다. 3일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끼니를 때웠죠. 김치와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배달시켜 먹을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배달 앱을 켰습니다. 서비스 지역 아님이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전화로 직접 가게에 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은 배달이 안 돼요. 날씨도 안 좋고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죠. 여보, 여기서 늙으면 어떡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을 판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게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넷째 날이 되어서야 눈이 조금 녹았습니다. 경사로를 삽으로 파냈어요. 2시간을 삽질했죠. 2022년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버텨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당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 들여 깔았던 잔디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민들레, 토끼풀, 강아지풀. 겨울 내내 방치한 탓이었습니다. 4월부터 매주 토요일은 풀 뽑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했죠.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땡볕 아래서 일하니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아내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만 지나면 허리가 아프다며 들어갔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온몸이 쑤셨어요. 아파트였으면 지금쯤 에어컨 틀고 TV나 보고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5월에는 조경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잔디 관리 좀 맡기고 싶은데요. 연간 계약으로 48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업체 맡기기엔 너무 비싸. 내가 직접 해야지. 잔디 깎기를 사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90만 원짜리를 골랐습니다. 2천만 원 들인 잔디인데 관리는 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6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잔디를 깎기로 했어요. 잔디 깎기를 밀고 마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순간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죠. 119 불러요.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분을 소파에 누워 기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죠. 허리 디스크네요. 물리치료 받으셔야겠어요.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비가 80만 원 나왔죠. 그동안 마당은 방치됐습니다. 2천만 원 들인 정원이 다시 잡초밭이 됐어요. 옆집과는 주차 문제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옆집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할아버지였습니다. 차 좀 빼주시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사과하며 차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결국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좋을 게 없수어. 주말마다 사람들 불러다 술 마시고. 가슴이 철렁했죠. 그 후로는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옆집에서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내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옆집 분이 우리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처음에 할머니가 보여줬던 따뜻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정이라는 게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2023년 1월이었어요. 1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4시였습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에 성에가 얼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워서 계단까지 얼었던 겁니다. 앗! 소리를 지르며 굴렀어요. 계단 5개를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쿵쿵쿵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현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현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통증이 심했죠. 일어서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추운 현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이불을 가져다 덮어줬습니다. 50분 동안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낭만? 경치? 뼈가 부러져 누워 있으니 북한강 뷰고 뭐고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죠. 왼쪽 대퇴골이 골절됐습니다. 수술해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비는 380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이 있어서 절반은 처리됐지만 자부담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야겠다. 아내도 병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매물 내놓으려고요. 중개사가 다음 날 집을 보러 왔어요. 집 안팎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6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7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1억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했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2021년이 고점이었거든요. 게다가 중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장님, 인테리어 1억 5천 쓰신 건 알겠는데요. 매수자들은 그거 안 쳐줍니다. 그냥 헌집 고친 걸로만 봐요. 게다가 목조주택은 5년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져요. 안타깝지만 그 돈은 다 날리신 겁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데크가 썩어 있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도 문제였습니다. 콘크리트는 단단하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민하다더니 그제야 깨달았어요. 보수하려면 5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말했죠.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6억 8천만 원의 매물을 냈어요. 3개월 동안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6억 5천만 원에 계약했죠. 손해를 계산해 봤습니다. 집 매입 7억 5천만 원,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4,800만 원, 리모델링 1억 5천만 원, 총 투자 9억 4,800만 원, 매도가 6억 5천만 원, 단순 차액만 2억 9,800만 원 손실이었죠. 여기에 2년간 쓴 돈을 더했습니다. 난방비 521만 원, 방역비 75만 원, 잔디 깎기 90만 원, 병원비 480만 원, 총 1,166만 원. 합치면 3억 966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거의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을 받던 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3억이 날아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3억 주고 목숨 건진 거예요. 거기 계속 살았으면 당신 골병 들어 죽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양평 지역 전원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매물은 넘쳐났죠. 저는 운 좋게 4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2023년 6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6억 5천만 원으로는 노원 아파트를 살 수 없었어요. 결국 구로구 작은 빌라를 3억 원에 전세로 얻었죠. 보증금은 은행 대출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첫날 밤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편의점이 가까워서 좋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다음 날 아침 병원을 갔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였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배달 앱을 켜니 수십 개 식당이 뜨더군요.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날이 추우면 통증이 와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컸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지금은 국민연금 월 110만 원과 아내 파트타임 수입 8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전원주택의 로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끌려요.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택배함, 분리수거장. 관리비 2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둔 후배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형님, 전원주택 어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하지 마. 절대로.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노후 주거지로는 최악이라는 거죠.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중반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벌레는 해마다 찾아와요. 난방비는 아파트의 3배가 넘죠. 마당은 관리하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병원은 멀고 119는 늦게 옵니다. 그래도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집은 사지 마세요. 펜션을 한 달 정도 빌려서 살아보세요. 여름과 겨울 두 시즌을 경험해 보는 거죠. 한 달 펜션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2달이면 400만 원이죠.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날린 3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예요. 미리 경험해 보는 게 훨씬 싼 투자입니다. 지금은 구로 빌라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낭만보다 중요한 건 편리함이고 경치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걸요. 아내가 요즘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2년 만에 탈출해서 천만 다행이죠. 남은 노후 자금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게 진짜 노후 대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말리지는 않겠어요. 다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이 채널은 실패를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함께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